안녕하십니까?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렇게만 해주셔도 저희 채널에 큰 도움을 주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태준 작가의 중편소설 애욕의 금엽구 낭독해 드릴게요. 작가와 작품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본 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 만나보시죠. 원고를 정리하려고 서랍 둘을 한꺼번에 뽑아놓고 필자들의 이름과 제목 적은 메모를 펼치는데 급사 테이블 밑에 달린 초인종이 찌릉찌릉 두 번이나 울렸다. 네. 우선 완호는 자기가 대답을 해놓고 서랍들을 다시 되밀고 일어나서 급사를 찾았다. 급사는 복도에도 물 먹는 데에도 있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다른 날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완호는 급사 대신에 사장실 문을 열었다. 급사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하니 사장은 자기가 뿜어놓은 담배 연기를 손으로 날려버리면서 심군 들어와요. 심군한테 할 말이 있었어 하였다. 완호는 문을 공손히 닫고 박 사장의 테이블 앞으로 가까이 갔다.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박 사장은 가끔 이런 투가 있었다. 무슨 양로원 원장이니 무슨 자선회 고문이냐는 명예직함은 내놓고라도 영천제약 주식회사와 자기 이름 그대로인 박승원 피혁상회 사장이며 한성직물주식회사의 전무 주최역에다가 또 이 현대공론사의 사장까지를 겸한지라 그는 언제든지 여러 가지 방면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처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사원이나 비서를 불러놓고도 곧 다른 방면의 일에 정신을 빼앗기는 수가 많았다. 옳지. 저 그게 전전딸이던가? 뭐 말씀입니까? 우리가 여기자 채용한다는 광고를 신문에 낸 게. 네, 전전딸 중순입니다. 참, 채양 아직 안 들어왔지요? 네, 최남순 씨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저, 내가 지금 그 광고 냈던 걸 볼 새는 없고 여기자를 한 명 다시 뽑았으면 하는데 암만 해도 그러니 한 명 또 채용한다고. 그리고 날짜 석건 적당하도록 고쳐서 또 한 번 신문에 내슈. 여기자를 또 쓰시게요? 하고 완호는 의외라는 듯이 자기로선 물어볼 권한이 아닌 것을 아는 채 해보았다. 글쎄, 어서 나가 찾아가지고 원고를 만들어 보내시지요. 완호는 얼굴이 화끈하였다. 사장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을 보더라도 자기 비위에 좀 거슬려 보이면 갑자기 분수에 넘치는 경어를 써서 이쪽의 말을 막아버리는 수단이 있었다. 이번에도 갑자기 보내시지요 하는 경어에 완호는 무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네, 그럼 오늘 석간으로 새 신문에 다 내겠습니다. 하고 완호는 허리를 꿈뻑하고 물러나왔다. 사장도 이내 모자를 집어쓰고 편집실로 따라 나오더니 나 오늘은 저 오후 3시까지는 제약에 있을 거요. 내일은 한성직물이 총회 날이니깐 여기나마 못 들르는지도 모르는데 그래 오늘은 원고가 다 들어가겠소? 하고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네, 몇 가지 미진한 건 있지만 추가로 들여보낼 셈치고 우선 오늘 들여보내렵니다. 하는데 어디 나갔던 급사가 들어섰다. 사장은 급사를 보더니 너 어딜 그렇게 나가? 했다. 저 아까 주신 편지 붙이러요. 아, 참 그랬었지. 너 지금 곧 우리 집에 가서 이 외투보다 엷고 털 대지 않은 걸 달래서 요 위 중앙 이발관으로 가져온 거기가 머리 깎을 테니까.
하고 나가버렸고 급사도 곧 뒤를 따르듯 다시 나갔다. 완호는 전전달 신문처를 찾아가지고 자기 책상으로 갔다. 여기자를 또. 완호는 시계를 쳐다보고 벌써 10시 반이나 됐는데 최남순 양이 출근하지 않는 것과 다른 날은 아침에 전화나 한번 걸고는 백화원에 가서 점심을 먹을 겸 12시나 되어야 다녀가던 사장이 이날은 10시 전에 나타나서 여기자 뽑는 광고를 다시 내라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최남순 양이 면직을 당하려는 징조가 틀리지 않았다. 완호는 망연하여 손을 모으고 며칠 전날의 그 한 조각 광경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았다. 마침 그때도 급사는 심부름 나가고 남순과 완호 단둘이만 있을 때였다. 저 심 선생님, 보수할 때 숫자는 어떻게 쓰나요? 하고 남순이가 무얼 쓰다가 하얀 이마를 들고 눈을 깜빡깜빡하였다. 보수할 때 숫자요? 완호는 벌써 보름이나 넘게 보는 얼굴이었지만 처음 보는 꽃이나처럼 남순의 이마에서 황홀을 느끼며 마주 보았다. 네, 보수할 때 그 숫자 말이에요. 보수할 때 숫자라. 이 보수의 숫자니까 가르쳐 드리면 상당한 보수를 주셔야 됩니다. 네, 드릴게요. 응. 무얼 주시겠습니까? 먼저 가르쳐 주세요. 닭유변에 고을주 이렇게 씁니다. 닭유자요? 남수는 닭유자가 또 얼른 생각나지 않는 듯 뺨에 오목스럼하게 부끄러운 웃음을 파면서 완호의 책상으로 왔다. 이렇게 씁니다. 하고 완호는 귀 가까이 남순의 숨소리가 가냘픈 코트의 분향기를 느끼면서 자기가 쓰던 원고지 여백에다 닭유를 쓰고 고을주까지 쓰려는 그 순간이었다.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무슨 비밀에나 부딪힌 듯 들어서기를 주춤하고 화경처럼 이쪽을 쏘기만 하던 것은 그 시울은 거무스름하면서도 정력의 광채가 이글이글 불붙는 박 사장의 눈이었다. 남수는 공연히 즐겁을 해서 놀랐다. 천연스럽게 서서 인사나 하고 참 그렇게 쓰는 건가요? 하고 제자리로 갔으면 아무렇지도 않을 것을 뺨이나 서로 댔다가 들킨 듯이 당황하여 뒷걸음질을 쳤고 완호마저 얼른 일어서 인사할 침착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사장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두 남녀의 얼굴을 스치면서 그조차 아무런 말 한마디도 던져주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남수는 장난하다 들킨 아이처럼 무안한 얼굴로 닫혀진 사장실 문을 바라보고 곧 그 눈을 옮겨 완호에게 미안스럽다는 듯 분명히는 알 수 없으되 우리는 단짝이라는 듯한 속삭임을 실어 이편의 눈을 맞춰 주었다. 이날도 사장은 전화 스위치를 틀어달래서 전화만 몇 군데 걸고는 곧 나가버렸다. 사장이 나가자 남순과 완호는 무슨 말이고 얼른 시작될 것 같았지만 한 5분 동안이나 잠잠하다가야 남순이가 먼저 입을 떼었다. 심 선생님도 꽤 단순하세요. 왜요? 글쎄요. 참, 괜히 무슨 죄나 진 것처럼 당황했던 게 우습군요. 남순은 방긋이 웃어 보일 뿐, 난 그런 걸 봐도 너무 처세술이 없어요. 참. 단순하신 게 좋죠, 뭐.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단순한 사람들은 대개 처세선이라고 할까요? 그 활동에 나가는 줄이 약해요. 잘 끊어지더군요. 하고 완호는 남순의 눈에서 그의 마음을 찾았다. 그러나 남순은 그런 말귀에는 아직 날카로운 감촉을 느끼지 못하는 듯 그냥 단순하게 여학생스러운 유쾌와 재롱만이 눈에 하나 가득했었다. 그래가지고 전 정말 단순한 사람이 좋아 하였다. 완호는 뭐라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다. 자기더러 단순하다고 해놓고 전 정말 단순한 사람이 좋아 하는 데는 뭐라 대꾸를 해야 옳을지 몰랐다.
정말 완호는 단순하였다. 둘이 다 붉어진 얼굴을 숙이고 다시 팬들을 붙잡는데 급사가 들어왔던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장의 눈에 자기와 남순의 그날 태도는 평범히 인상되지 않았고, 따라서 남순을 그냥 두면 사무에 방해될 뿐 아니라 규율이 문란해질 염려로 단연 엄격한 처단을 내리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왕이면 인물이 나은 편을 취한다고 자기가 남순을 뽑아놓고는. 완호는 불평이 일어났다. 신문철을 한 번 더 옆으로 밀어내놓고 담배를 꺼내 피워 물었다. 사실 사장이 그렇게 할 심산이라면 그건 너무 가혹한 처리요. 또 자기로선 남순만 애매하게 면직이 되는 것을 그냥 보아버릴 것이 아니라 충분한 동정과 의리를 지켜주어야 할 각오와 다시 한 걸음 더 나가선 이런 때 운명을 한 가지로 함으로써 남순과 더불어 영원한 운명의 반려자가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정열조차 끌어올랐다. 최 선생님, 최남순 씨, 남순, 여보. 완호는 눈을 감고 이렇게 경우를 달리하여 남순에게 대한 여러 가지의 대명사를 마음속에 불러보았다. 그리고 그 중에 남순 하는 거나 여보 하는 대명사에서는 부르면 불러볼수록 황홀스러운 정경이 눈앞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나에게 그런 대명사를 쓸 사람은 정말 당신이에요. 당신뿐이에요. 하는 듯한 남순의 얼굴이 곧 문을 열고 들어설 것도 같았다. 남순은 고왔다. 처음 얼른 보면 그냥 귀염성스러운 얼굴인데 그치지만 여러 번 만나보고 여러 번 그녀 얼굴과 짓거려 보면 새 고움이 구석구석에서 자꾸 드러나는 얼굴이다. 하느님이 가장 마음 평화하신 날 이 남순을 빚으신 듯 그 반듯한 이마와 그 총명이 가득 담긴 눈과 그리고 꼭 다물었으되 늘 무슨 속삭임이 있는 듯한 입은 얼른 그림의 모나리자를 생각해 하는 얼굴이다. 그러면서도 천진스러웠다. 모나리자 얼굴엔 무한히 비밀이 있되 이 남순의 얼굴에는 아실아실스러운 비밀이란 조금도 없었다. 아직도 아이같이 순박한 선명한 표정뿐이었다. 그래서 오후 서너 시쯤 되면 아이 팔이야. 선생님도 좀 쉬면서 쓰세요. 하고 곧잘 펜을 놓고 뒤로 의자에 기대는데 그럴 때 보면 그의 눈엔 복습하다 물러앉는 소학생처럼 졸음조차 가물가물 물결치는 것이었다. 곧 끌어안아다 무릎에 누이고 또닥또닥 재워주고 싶은 그런 남순이다. 하지만 남순은 물론 아이는 아니지. 완우는 다시금 이런 생각을 날리면서 담배를 빨았다. 또각또각 묵직하나 경쾌스러운 구두 소리가 울려오더니 도어의 핸들이 잡히는 소리가 났다. 완호는 그제야 신문철을 끌어당겨 놓고 무얼 찾는 채 하였다. 코끝과 뺨이 아이처럼 새빨개 들어서는 건 남순이었다. 허리를 가벼이 굽히면서 전 오늘 아주 대지각입니다 하였다. 추우시죠? 근데 웬일로 오늘은. 완호는 신문장을 넘기면서 힐끗 곁눈으로만 남순을 살폈을 뿐. 참 바깥이 추워요 오늘. 태연인 어디 나갔나요? 네, 급살은 사장댁에 갔어요. 남순은 장갑을 뽑고 목도리를 끌으면서 완호에게로 다가왔다. 그리고 사장실 문을 살며시 던져보고는 속삭였다. 안 들어오셨나요? 벌써 다녀나가셨답니다. 벌써요? 저 늦도록 안 들어온다고 모래지 않았어요? 네, 그런 말씀은 없었고요. 그럼 무슨 다른 얘기는 있었나요? 완호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목도리를 걸어놓고 자기 책상으로 가려던 남수는 다시 완호에게로 왔다. 네, 선생님. 다른 얘기는 없었냐고요. 저
최 선생님, 근데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여기 취직하신 감상이 어떻습니까? 벌써 달포나 지내셨는데요. 좋죠, 뭐. 다행히 심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고요. 괜히 그러시지 말고요. 왜 학교는 그만두셨나요? 이런 데보다 힘이 더 드나요? 그럼요. 아이들, 더구나 촌애들하고 시골에서 한심스러워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것도 성당이나 있는 데 같아도 좀 낫겠어요. 성당이라뇨? 우리 천주교회당 모르세요? 아, 네. 그럼 독실하신 신자십니까? 믿을 바엔 독실해야죠. 그럼 서울로 전근을 해보시죠, 왜? 그렇게 제 맘대로 되나요? 사법연습관은 꼭 지령이 내리는 대로 어디든지 가야 한답니다. 우리 동무에 저 삼수갑산 하는 데라나요? 해산진 어느 공부로다 간 애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래도 내 생각에는 최 선생님 같으신 분은 교육계가 더 나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전 학생 때부터 잡지 같은 걸 좋아했어요. 그래, 이제 내 손으로 조선에서 제일 가는 여성 잡지를 하나 해볼 생각이랍니다. 허, 그렇게 되면 심 선생님이 이제 편집 고문이 돼주세요. 네? 완호도 따라 웃었다. 그리고 여기자 모집 광고 냈던 것이 드러나자 곧 가위를 찾아 오려내기 시작했다. 지금 뭘 오리세요, 선생님? 이게 최 선생님을 불러들인 겁니다. 하면서 완호는 남순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걸 또 내려고요? 남순의 말이었다. 완호는 속으로 저기 놀람을 마지 못하였다. 그건 왜 오립니까? 하는 남순이가 어느 정도로는 알고 있는 듯한 말이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럼요. 심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셔도 다 알죠, 뭐. 완호는 잠깐 멍청하여 남순의 눈치만 바라보다가 저 왜요? 최 선생님이 그만둔다고 그러셨나요? 하니까 아니요. 제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미역국이랍니다. 아니 진짜로 말씀을 하세요. 웬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사장은 그냥 잠자코 여기자를 한 명 다시 뽑을 테니까 광고를 또 내라고 하던데 남순은 한 걸음 더 완호의 책상 머리로 왔다. 저 어제요. 저녁 때인데 사장이 저희 주인집으로 오셨어요. 네? 네. 뭐 자기가 사회 측으로는 관계되는 사무가 많은데 그런 건 이제부터 모두 이 사무실로 온다나요? 상업계 이외에 사교 방문했건 전부 다. 그런 말은 있었죠. 전부터. 소위 명사란 사람들이 자기를 영업 처소로 찾아오는 게 창피하다고요. 뭐 사실은 잡지사를 그래서 내기도 했지만요. 근데 그래서요. 그래 날더러 잡지일보다는 자기 사무를 전문으로 정리하라고요. 그리고 회계까지. 네. 그래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이렇게 물으면서 완호는 공연이 상기가 되는 것을 감추기에 곤란하였다. 어떻게 해요? 묻는 게 아니라 아주 명령이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자를 다시 한 명 뽑을 줄 알았죠. 아, 그렇군요. 그럼 한 통 내셔야 되겠어요. 영전이신데. 하고 완호는 남순의 눈치를 살폈다. 남순도 어느덧 발그레해진 얼굴로 좀 침착을 잃은 듯이 아유, 막 놀리시네요. 남 속상하는 줄 모르시고 어쩌면. 하면서 자기 자리로 갔다. 아니, 사장 비서신데 어쩐 말씀이세요? 우리 같은 보통 사원에다 대할까요? 축하합니다. 하고 완호는 평범한 표정을 지키려 했지만 얼굴이 공연히 긴장해짐을 어쩔 수가 없었다. 남순이가 자기 때문에 면직이 되는 줄 알고 공연한 동정과 의분에 긴장이 온 것을 생각해 보면 스스로 부끄럽기도 했다.
전 그래도 기자가 돼서 잡지 일을 좀 배우려고 여기 왔으니까요. 기자보다는 뭐 직접 잡지 경영자의 비서라면 더 여러 가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뭐 이 방에선 알지도 못하는 것까지요. 참, 방을 따로 있으라고 하실까요? 그렇겠죠. 의뢰 사장실에 가시게 되겠죠. 다 그러니깐 영전이라는 말씀이에요. 아이 망측해라. 난 그럼 싫다고 할 거예요. 누가 그 씩씩하고 담배만 피는 방에 단둘이 있담? 그러나 당해 놓으니 남수는 이런 반구의 불평도 나타내지 않았다. 편집실에 놓인 책상보다 나무도 좋고 서랍도 많고 모양도 얌전한 새로 사들인 책상과 함께 사장실로 들어가서는 자기 손으로 철그렁 소리가 나게 야무지게 문을 닫지 않을 수 없었고, 그리고 무슨 소린지 편집실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게 수근수근거리는 사장에게 소곤소곤 대답해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남순이 사장실로 자리를 옮긴 이튿날 아침이다. 완호는 급사 책상 위에 놓인 출근부에 도장을 찍고 다른 날과 달리 다음 장에 있는 남순의 페이지를 넘겨보았다. 남순은 벌써 출근되어 있었다. 완호는 유리도 없는 사장실 문을 한번 힐끗 살피고 자기 책상으로 왔을 때 거기에는 보지 못하던 날씬한 유리 화병 하나가 필통 옆에 서 있었고, 그 위에는 아스파라거스에 쌓인 카네이션 두 송이가 꽂혀 있었다. 이게 웬 거냐고 말을 하려다가 완호는 움찔하고 그 눈으로 급사를 보았다. 급사는 빙긋이 웃으며 사장실 문과 남순이가 앉았던 테이블을 가리켰다. 남순이가? 속으로 이렇게 인식하자 완호의 눈엔 그 붉은 카네이션 두 송이는 꽃이 아니라 불인 듯한 광명을 느꼈다. 전 저 방으로 갔어도 마음은 여기 있어요. 사장께 아니라 당신께여요. 하는 소근거림조차 그 고요한 꽃송이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완호는 유쾌하게 일하려 하였다. 이런 변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남순이가 자기에게 숨겼던 감정의 일면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다행스럽게까지 생각되었다. 그러나 애욕이란 감정만은 어떤 침착한 사람의 가슴 속에서라도 가장 적극적 활동성을 가진 열병과 같은 것인 듯 남순이가 사장실로 들어가는 것, 사장이 남순이가 혼자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러 번 보면 볼수록 평범하게 눈에 익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눈이 화끈 달아오르고 손이 후들후들 떨리기까지 하였다. 남순이 자신은 전과 조금도 달라짐이 없건만 완호의 눈엔 점점 모양을 내는 것 같았고, 자기에겐 인사하는 것, 말을 던지는 것, 모든 태도가 차차 차갑고 가벼워가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언제 보든지 술이 반취는 된 얼굴처럼 정력적인 사장이 들어와서 남순이가 이때 잠든 듯 조용한 그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때는 남순의 침실로나 들어감을 보듯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사장이 들어서면 남순은 방긋이 웃으며 일어설 것이다. 모자를 받아 걸어주겠지? 외투까지도. 그럼 사장은 기특히 여겨 긴구지 담배를 문 채 벙글에 웃음을 흘리겠지. 이런 과함이란 추측까지 일으켜 보았다. 그럴 때면 카네이션을 보고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느껴지던 남순의 애정은 그만 천리만리로 날려가는 것처럼 까마득하고 서글펐다. 새 여기자가 뽑혔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 이 현대 공론사에 나타난 여자는 아니다. 사장은 무슨 생각이었던지, 이번에 여기자 뽑는 건 심군이 모두 알아서 하시오. 심군께 일임이요. 내 눈에 보다는 같이 일할 사람 눈이 제일일 테니까. 또 대체를 요전대로만 하면 될 거니까. 하며 일체를 완호에게 맡겼다. 그런데 지난번 남순을 뽑을 때에 사실인즉 남순보다 학력이 나은 김정매라는 여자가 있어서 완호는 그 여자를 뽑는 게 원칙이라는 의견을 보였지만,
사장은 이왕이면 인물도 봐야 한다고 남순을 선택한 것이었다. 그렇게 되어 떨어졌던 김정매가 이번에도 광고를 보고 다시 온 것은 아니었으나 새로 모여드는 여자들의 역시 김정매만 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없으므로 완호는 사장의 이의가 없으니까 김정매에게 통지한 것이었다. 완호가 정매에게 더 사적으로 무슨 호의가 있었음은 애초부터 아니었다. 처음번에도 인물에는 무관심했고 다만 번역 한 가지를 해놓더라도 다시 손질이 안 가고 그냥 인쇄소로 갈 수 있는 문장의 실력부터 보았기 때문에 정매를 취하자 함이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문장은 그만 못한 남순이가 뽑힌 데 대해 무슨 실망이나 불평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차라리 하루 이틀 지나는 동안 남순의 얼굴에서 그 아름다운 눈과 이마를 발견할 때 그리고 무얼로나 서로 조심하면서 그러면서 무얼로나 서로 접근하려는 그 이상한 감정이 솟아오르고 그 이상한 감정이 무한한 행복감을 일으켜줄 때 완호는 김정매보다 최남순이가 채용된 것을 얼마나 다행하게 알게 되었는지 모른다. 다만 다시 한 명을 뽑게 된 자리에선 실력 본위로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번엔 전번에 왔던 김정매만 한 실력자가 없으니 사무상 필요해서 김정매를 불러온 데 불과하였다. 그런데 이 김정매가 입사한 지 며칠 뒤에 급사도 정매도 다 나간 때인데 남순이가 자기 방에서 나와서 이런 말을 뾰로통한 입으로 건넸다. 인젠 일이 절로 척척 되시겠어요? 왜요? 아, 그렇게 마음에 드시는 분을 이렇게 모셔오셨으니까요. 완호는 죄 없이 가슴이 뜨끔하였다. 난 멍텅구리였어. 한 번 더 차가운 눈길로 완호의 눈을 애고 지나가는 남순의 말이었다. 아니, 최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완호는 가슴만 답답하고 적당한 변명은 얼른 되지 않아서 당황히 일어섰다. 무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고는 뒤도 돌아다 보지 않고 튀어나가 버렸다. 완호는 털썩 의자에 주저앉아 껌뻑이는 눈과 함께 주먹만 쥐었다 폈다 하였다. 오래 생각할 것 없이 사장의 농간이었다. 이번에 여기자 뽑는 건 심군께 일임이요. 한 것부터 그로서는 계획에 있은 일인데 게다가 뽑힌 여자가 완호가 첫 번째부터 주장하던 그 김정매라 한술 더 떠서 남순의 귀를 울려놓았을 것이 틀리지 않았다. 완호는 이것을 생각하자 놀란 짐승처럼 날쌔게 일어났다. 모자를 벗겨들었지만 급사가 올 때까지는 사무실을 비울 수도 없었다. 그래 한참이나 우두커니 서서 망설이다가 사장실 문을 덥석 열었다. 물론 방 안은 비어 있었다. 다만 유난히 광채나는 두 테이블 위에서 필통과 잉크병 같은 것들만이 우린 이 방의 비밀을 다 알지. 나도 또 나도 하고 소곤거리는 것 같았다. 완호는 급사가 돌아오자 곧 행길로 나왔다. 번지만 알 뿐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 낙원동의 남순의 주인집을 찾아 나섰다. 번지를 알 뿐만 아니라 어느 병원 골목이라는 것까지 말을 들은 완호는 이내 남순의 주인집을 발견하였다.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요. 주인의 말이었다. 그래요? 나 같이 일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보다 먼저 나오셨는데요. 뭐 아마 다른 데를 다녀오시나 보지요. 가끔 성당에도 잘 가시니까요. 완호는 명함만 남기고 자기의 주인집으로 돌아왔다. 입맛도 없어진 저녁을 먹고 나니까 속조차 거북스러웠다. 산또 삼아 다시 낙원동에 갔지만 웬일일까요? 여태 안 들어오셨는데요. 했다. 할 수 없이 완호는 쓸쓸히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이튿날 아침 완호와 남수는 을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러나 김정매가 아직 들어오기 전인데도 남수는 전처럼 가벼운 고개 인사를 보이고 들어갈 뿐 두 번씩이나 허행하시게 해서 미안하단 말도 무슨 일로 그렇게 왔더냔 말도
도무지 아른 채 해주지 않았다. 아마 여태 주인집에 안 들어갔나 보다. 그럼 어디서 잤을까? 완호는 이렇게 여러 가지 괴로운 공상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점심때 조금 전 전화가 왔는데 완호가 와서 처음 받아보는 시외 전화였다. 목소리는 사장인 듯한데 어디냐고 물으니까 그쪽 이름은 대지 않고 얼른 최남순 씨를 좀 대주 하였다. 남순을 불러대니 그녀가 받는 대답은 이러하였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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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예요. 네, 왼편 서랍에요. 네, 누런 봉투만 가지고요. 네. 하다가 남순은 시계를 쳐다보고 나더니 다시 네, 그렇게 할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전화를 받느라고 굽혔던 허리를 들기 전에 반짝하는 눈을 완호에게 치뜨고 그제서야 어제는 동물을 만나서 좀 돌아다녔어요. 하였다. 그리고는 완호가 대답할 사이도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얼마 안 돼서 목도리를 감고 장갑을 끼면서 나왔다. 저 사장 심부름으로 어디 좀 가요. 네. 완호는 어디냐고 묻지 않았다. 그래도 시외 전화인 것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교환수에게 조금 전에 이 번호로 시외 전화가 왔었는데 어디서 온 거냐고 물었다. 대행안 됐어요. 완호는 소리를 잘못 들었을까봐 다시 한번 물으니까 대행안 됐어요 하는 대답이었다. 대행안? 천안이로구나. 완호는 혼자 중얼거리고 곧 차 시간표를 찾아보았다. 한 40분 뒤면 대전까지 가는 차가 있는 때였다. 완호는 곧 정거장으로 뛰어나가고 싶었다. 틀림없이 남수는 천안으로 가는 것 같았고 천안까지 간다면 거기선 20분이면 가는 온양온천으로 갈 것만 같았다. 그렇다면 사장, 아니 한간에 떠돌아다니는 소문대로 들으면 한때는 기생의 머리를 얹히되 남보다 격을 깨뜨려 둘씩 쌍으로 얹히고 놀았다는 세도 입쟁이 박승권이가 현대 공론사를 세운 오늘이라고 해서 그 돈과 정력의 힘을 이미 자기 그물 안에 든 최남순에게 삼갈 리가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완호는 다른 날처럼 떡국이나 설렁탕 같은 비감정적인 음식은 먹기가 싫었다. 가까이 있는 찻집 멕시코로 나와서 새로 끓인 진한 커피를 두어 잔 거푸 마시면서 세레나데 레코드 소리에 묵묵히 입을 다물고 앉아 있었다. 아니 심군 아냐? 이런 수가 다 있나? 새로 들어서는 손님 하나였다. 굽실굽실에 늘어진 머리엔 모자도 없이 파리한 얼굴 아래엔 덥석부리처럼 한 묶음 달린 보헤미안 넥타이가 유난스러워 보이는 30대 청년이었다. 난 또 누구라고? 역시 이런 데를 와야 시인 방군을 만나는구만. 완호는 일어서서 싸늘한 방엽의 손을 잡았다. 동경에서 보고 여기서 만나네 그려. 방엽은 앉아서도 그저 완호의 손을 흔들며 말했다. 그러네. 동경에서 복은 정말 처음이네. 그동안 잡지나 신문에서 자네 이름은 늘 보았어. 뭐 그렇지 않아도 좀 자네를 찾아낼 작정이었는데. 그렇겠지. 네, 알지. 자네 그 박돈 씨의 총회 사원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어. 그리고 원고가 궁하면 나 같은 사람도 찾을 때가 있으려니 생각을 했지. 박돈 씨라니? 이 사람 자기네 사장을 모른단 말이야. 가만히 보면 그 친구가 좀 돈 측에 가깝게 생겼으니까 비계도 상당할걸. 아주 모범종 버크셔에 가까운 스타일이야. 내 돼지에는 상당한 연구가 있는 사람이야. 그 돼지를 닮았으니 박돈이지. 하고 역시 커피를 시키며 웃었다. 만나자마자 너무 직업적으로 보일 텐데 우리 다음 회에는 좀 한 편 줘야 되겠어. 그거야 염려 없지. 자네를 봐서야 뭐.
뭐 그렇지 않아도 거길 좀 가려던 판이야. 내가 요즘 좀 긴장해졌어, 생활이. 긴장해지다니. 근데 참 자네 풍경이 그럴듯하이 그려. 이 넥타이 말인가? 그러게. 그거 너무 클래식한데? 하고 완호는 방엽의 새까만 보헤미안 넥타이를 만져까지 보았다. 이게 자네 이제 알고 나면 놀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자네도 무슨 긴장이 있는 모양이지? 응? 왜? 이제 내가 들어서면서 보니까 자네 얼굴이 매우 비장한 표정이었어. 아주 출가하기 직전에 돈키호테야. 이 사람 또 사람 돌리는구만. 어서 차나 마시게. 난 뭐 그렇게 긴장할 생활도 없네. 아직 독신이지? 네, 다 알지. 요즘 또 긴장할 만도 한데 자네도 말이야. 완호는 가슴이 뜨끔하였다. 왜? 이제 차츰 얘기를 할게. 하고 방엽은 도희를 부르더니 예, 그 샬리 앞인에 돈키호테 있지? 맨 나중장 하나 걸어라.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한테서 돈키호테를 느꼈단 건 비범한 사건이야. 암만 해도. 하면서 뒤로 의자를 기댔다. 돈키호테의 죽는 장면의 노래를 듣고 나서야 방엽은 완호에게 물었다. 자네 주인집은 어딘가? 청진동 태양여관. 오, 거기 여름엔 좋아도 요즘은 좀 추울걸? 자넨 참 발도 넘네 그려. 거긴 또 어떻게 알아? 뭐 그것쯤이야. 사실 지문이고 인문이고 간에 나도 서울하게 들어선 상당한 권위야. 괜히. 하고 다시 그는 허튼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그는 이내 정색을 하더니 저 자네 사무실에 가면 조용한 면회실이 있나? 하고 물었다. 있지. 근데 우리끼리 그렇게 조용한 자리가 맛인가? 이 사람, 내가 현대 공론서에 가면 찾을 사람이 자네만이 아니야. 노엽겠지만 자네 같은 총각보다도 처녀 아가씨가 더 만나고 싶어서 가는 걸세. 하면서 아직것은 예사롭던 그의 얼굴에도 약간의 혈조가 비꼈다. 그러자 웬 사람 하나가 또 들어서더니 방역과 자별이 인사하는 바람에 두 명과의 이야기는 끊어졌고 또 완호는 오후에 인쇄소 가야 될 시간도 되었으므로 방역과 나뉘고 말았다. 아쉬운 사람은 한 사람이로되 생각하는 괴로움은 낮보다 더한 밤이 되었다. 완호는 어디로 가리라 정함이 없이 여관을 나섰다. 정거장에 나왔다. 경부선에서 오는 차 시간을 보았다. 조금 있으면 급행차가 하나 오고 서너 시간 뒤이면 완행차가 다시 하나 있었다. 완호는 급행차를 기다려서 멀찌감치 뒤에 서서 내리는 사람들을 살폈지만 그 속에는 남순도 사장도 보이지 않았다. 완호는 전차를 타고 들어와 낙원동에 갔다. 남순의 주인집을 찾은 것이지만 남순의 주인집 사람은 또 어제와 같은 말대답을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이틀이나 안 계실 때만 오실까 하고 딱해하였다. 완호는 돌아오는 길에 낮에 방엽을 만났던 찻집 멕시코로 들어갔다. 방군이나 또 만났으면 했지만 방군은 잊지 않았다. 그가 요즘 또 긴장할 만도 하지 자네도 하던 말과 내가 현대 공론서에 가면 찾을 사람이 자네만 아닐세. 노엽겠지만 자네 같은 총각보다도 처녀 아가씨가 더 하던 말이 자꾸 귀에 걸렸다. 방엽은 처음 만났는데도 자기의 지금 한 여자에게 대한 비밀스러운 감정을 모조리 들여다보고 있는 듯 그리고 만나러 오리라는 처녀 아가씨란 아무래도 채남술인 것 같았다. 김정매일 것 같지 않았다. 완호는 일종의 전율을 느꼈다. 자기는 자기 마음속과
자기 눈앞밖에는 모르고 사는데 방협은, 아니 세상 사람들은 남의 마음속까지, 남의 눈앞까지 모조리 알고들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자기가 채남순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 날고 기고 하는 사람들의 눈독이 다 그리로 쏠린 줄은 모르고 아이처럼 단순하게 옆을 보지 못하고 달려들다가 세상에 놀림감이 되고 말 것 같은 그런 불안이 결코 희미하지 않게 떠올랐다. 완우는 더욱더 방협을 만나서 시원하게 그의 마음속을 알고 싶었다. 완우는 차 나르는 아이를 붙들고, 여기 아까 낮에 왔던 방협 씨라고 너 알겠니? 물었다. 네, 여기 밤낮 오시는 손님인데요. 그럼 오늘 밤에도 오실까? 하니까, 글쎄요, 그분은 여기 없으면 저 낭낭이라고 부청 앞에 있었죠. 거기 있다고 늘 친구들과 약조를 하시더군요. 라고 하였다. 완호는 곧 일어나서 낭낭으로 갔다. 그러나 거기도 방협이 있지 않았다. 들어선 길이라 차를 주문하고 피존 담배를 거의 다 태울 때인데, 아닌 게 아니라 낮에 멕시코에서처럼 터부룩한 맨머리에 단추 떨어진 외투를 걸친 보헤미안 넥타이의 주인공이 나타났다. 방군. 완호는 얼른 아른 체 하였다. 오늘 웬일로 여기서 또 만나네. 이거 참 약간의 긴장만이 아닌데. 글쎄. 완호는 실상은 찾아다녔다는 눈치는 보이지 않았다. 차를 마시다가 될 수 있는 대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처럼, 자네 오늘 긴장이란 말을 많이 쓰니 대체 어떤 게 긴장인가? 하였다. 긴장. 그거 참 좋은 화제야. 하고 방협은 완호의 담뱃갑에서 담배 한 개를 꺼내 피워 물었다. 긴장이란 나는 언제든지 전투를 의미하네. 재차 일전, 즉 큰 싸움을 앞에 놓을 때가 긴장이야. 그렇다고 뭐 일본 해전 얘기는 아니고. 그럼 자넨 무슨 전투가 앞에 있나? 있지. 하고 방협은 담배는 놓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자네네 사장 그 호한 박 버크셔하고 한번 결전을 해야 되겠네. 하였다. 우리 사장하고? 무슨 일로? 무슨 일? 전리품이 무언가 말이지? 뭐 폴이나 말일세. 폴이나를 탈환해야 되겠네. 뭐? 폴이나? 폴이나라니? 응, 폴이나. 폴이나 모르나? 모를 법도 하지. 그 채남순의 본명일세. 그녀가 아주 자기 어머니 때부터 독실한 천주교도야. 채남순? 폴이나? 완호는 하필 아픈 자리에 매가 떨어지듯이 머릿속에 아찔한 순간이 지나갔다. 찻잔했던 레몬 쪽을 사시로 지그시 눌러서 한 모금 마시고, 탈환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채남순 씨를? 하면서 태연자약한 방협의 얼굴을 살폈다. 나는 폴이나를 위해서 이미 3대 결전을 했어. 앞으로도 수없이 싸울 각오를 갖고 있고. 3대 결전을 했다고? 아니, 채남순 씨를 안 지가 그렇게 오랜가? 참 의외인데. 3번을 싸웠지. 그녀를 위해서는 혁혁한 무용전이 있는 나라고. 근데 결전은 왜? 그렇게 안 지가 오래됐다고? 벌써 한 5, 6년 됐지. 우리가 중학 졸업하던 때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 정도 됐지. 그때 내가 바로 그녀네 집, 지금은 그녀 집이 황해도로 내려갔네만 그때는 공평동에 있었어. 내가 그 뜰 아랫방에 있었거든. 그때 한 방에 있던 친구하고 소위 삼각이란 게 돼서 싸웠고, 그 뒤엔 어떤 신사하고일세. 지금도 서울서 명성이 쟁쟁한 친구지. 그 친구하고는 그야말로 악전고투였어. 그리고는?
그러고는 가장 최근 일이지. 최남순 씨가 현대 공론서에 나타난 것도 실은 나 때문이야. 뭐라고? 아니, 어떻게? 하, 이거 참. 시골에서 선생으로 있었다는 건 자네도 들었겠지. 응, 사내 선생들이 더구나 객지에 있는 것들이 석가열애나 공맹자 같을 수는 없지. 약간치 않은 문제가 얽힌 걸 알고 내가 끌어올린 걸세. 완호는 고개만 한참 끄덕이다가 그래서 하였다. 그래서 글쎄 이번까지 3번을 싸웠어. 그럼 자네가 늘 승리한 셈 아닌가? 그렇지. 물론 그거야. 그럼 왜 저렇게 아른 채를 않고 내버려 두는 거야? 헤, 하고 방엽은 거뭇거뭇한 수염자리를 여윈 손바닥으로 비빅거리더니 거기 나라는 인간의 딜레마가 있지. 하였다. 완호는 차를 한 잔 더 주문하였을 뿐 방엽에게 더 묻고도 싶지 않았다. 겉으로는 천연스럽게 방엽과 대화를 하는 동안에도 속으로는 벌써부터 남순을 단념해야 될 고통을 맛보고 있었던 것이다. 자네, 내가 중학 1학년 때 첫 학기에서 1등을 한 번 한 걸 기억하겠나? 방엽이가 유성기 소리에서 귀를 돌리며 물었다. 완호는 잠깐 생각해가지고 그래, 기억난다 하였다. 그때 내가 평균이 90이었어. 2등한 친구가 83인가 그랬지. 난 그 다음 시험부턴 정해놓고 평균 70점으로만 놀았어. 그래? 왜 그렇게 계획적으로 그랬나? 그게 매사에 내 버릇이야. 만약 그때 2등한 친구가 나와 1, 2점의 차이였으면 난 최대 마력을 내서 공부를 했을 걸세. 경쟁자 없이는 난 매사에 무긴장이야. 그 참 범부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성질이로구만 하고 완호는 약간의 냉정한 웃음을 보였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그럼 최남순에게도 삼각이 돼서 싸울 때뿐이란 말이지? 암, 내가 이길 때까지지. 이겨만 놓으면 그만이야. 이번에 자네네 사장은 상당한 강적이야. 뭐 자기 비서로 자기 방으로 끌어들였다지? 헤, 그건 또 어떻게 하나? 이 사람 라디오 안테나에만 전파가 걸리는 줄 아나? 하고 방엽은 다시 담배를 빨았다. 완호는 다시금 등살이 오싹하였다. 말은 하지 않아도 자기가 최남순에게 불타는 애정을 품은 것도 방엽의 날카로운 눈과 귀는 진작부터 알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도 잡지사를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네. 오야지가 근근 송탁을 내릴 모양이야. 그러면 그 박 버크셔하고 사랑으로 사업으로 쌍방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일대 결전을 일으켜볼 작정일세. 그자가 무슨 양심적 사업욕에서 현대공론을 내는 줄 아나? 이 화류병 약장사를 해서 나리킹, 즉 벼락 부자가 됐으니 이번엔 명사가 한번 돼보려고 엉뚱스럽게 무슨 구제사업이니 언론사업이니 하고 망둥이 노름을 차리는 거요. 그건 나도 알아. 나한텐 박승권이 재벌을 무너뜨릴 금력은 없어. 그렇지만 주제에 제법 인텔리 여성에다 손을 대기 시작하는 맹랑한 애욕이나 그 함부로 지사연하려는 배신만은 납작하게 유린해버릴 자신이 있지. 아닌 게 아니라 나도 안 입고 온 걸 억지로 참고 있어. 언론이 뭔지 잡지가 뭔지 알지도 못하는 게 막 저희 약 광고지 써돌리듯 그렇게 할 작정인가 봐. 근데 여보게, 완호는 새삼스러운 목소리로 방엽의 주의를 일으켰다. 어, 자네가 잡지로 현대 공론을 이길 수는 있을까 모르지만은 그 포리나를 뺏을 수가 있을까? 있지 그럼. 폴이나이기 때문에. 그럼 우선 최남순 씨가 오늘 저녁
바로 지금 말일세.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아나? 방협은 좀 놀라는 듯 눈만 커질 뿐이었다. 지금 아마 온양온천 신정관쯤서 우리 박 사장하고 버젓이 가족탕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네. 뭐라고? 완호는 낮에 남순에게 사장의 목소리로 천안에서 전화가 온 것. 남순이가 대전 가는 차 시간에 알맞춰 사장 심부름 간다고 나가던 것. 아까 그녀 여관에 들러보니까 아직 와 있지 않은 것을 말하였다. 그러나 방협은 고개를 흔들며 글쎄, 온양에 간 게 사실일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문제는 없어. 하였다. 왜? 상대자가 다른 남자라면 몰라도 박 버크셔에겐 더구나 가슴에다 성호를 놓을 줄 아는 폴이나가 안 되지 안 돼. 박 사장 실패야. 내가 최남순의 마음이 어떤 경우엔 어떻게 나가리란 것쯤은 자신이 있거든. 결코 문제가 없을 걸세. 그러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건 그렇게 속히 버릇을 내리라곤 생각을 못했네. 나도 곧 계획이 있어야 되겠는걸? 가슴에 성호를 놓는다니? 이 천주교도들이 천주께 맹세할 때 가슴에 십자가를 그리는 것 말이야. 그걸 모르나? 하고 가벼운 웃음을 냈지만 방협은 저기 불안과 초조함을 표정에서 감추지 못하였다. 남순이가 간 데는 완호의 추측과 틀리지 않았다. 사장이 그 중요 문서라는 하드롱 대형 봉투에 든 서류를 책보에 싸서 간직하고 오후 거의 4시나 돼서 차를 내린 곳은 온양온천 방면은 갈아타라고 외치는 천안 정거장이 틀리지 않았다. 천안까지도 꽤 지리했지요. 차를 내리자 홈에 들어와 기다리고 있었던 박 사장이 나타나 하는 말이었다. 뭐 별로 지루한 줄도 모르고 왔어요. 사장과 함께 거리로 나와 어느 대서소로 갔다. 대서소에는 촌사람인 듯 상투쟁이 중노인이 2사람이나 있어서 모두 남순이가 가지고 오는 서류를 기다린 듯하였다. 사장은 서류를 펴놓더니 이장 저장에 그 촌사람들의 떼꼽재기 도장을 받았다. 그러더니 조끼한 포켓에서 시근시근하면서 10원짜리와 100원짜리가 한데 섞인 지전 뭉치를 꺼냈다. 땅을 사는 모양이었다. 나중엔 대서료인 듯 대서인에게까지 셈을 치르고는 우리 요 앞으로들 좀 나갑시다 하고 앞장을 서서 정거장 앞 청요리집에 들어갔다. 남수는 전 싫어요. 정거장에 가 있을게요. 했지만 사장은 기어이 남순이까지 청요리집 2층으로 끌어들였다. 그러나 남순을 딴 방에 앉히기는 했다. 사장이 들어서서야 화롯불을 하나 갖다 놓는 2층의 다다미 방은 어디다 자리를 잡고 앉아야 할지 몰랐다. 남순은 우두커니 서서 망설이다가 벽에 붙은 차 시간표를 발견하였다. 갈 때는 급행을 탔으면 하는 충동을 느끼며 바로 가서 북행차를 찾아보니까 이제 한 20분만 있으면 서울 가는 급행차 시간이었다. 이제 언제 뭘 시켜 먹나? 남수는 조바심이 되었다. 배도 고프지만 차에서 사 먹을 셈치고 그냥 나가서 혼자 먼저 급행차로 가고 싶었다. 더구나 잠깐도 아니요. 2시간 이상이나 사장과 마주 앉아 가기에는 생각만 해도 거북스러웠다. 그래서 살그머니 옆방으로 가 문을 열고 저 사장님, 전 2차로 먼저 가겠어요. 해보았다. 왜 그렇게 급히 가시려고? 음식을 시켰는데. 그리고 점심은 먹고 왔어요. 급행으로 가고 싶어요. 아니요. 또 봐줘야 할 일도 있고 하니까 어서 좀 유쿠리. 유쿠리는 천천히라는 말이다. 하고 사장은 당황하게 남순의 말을 막았다. 남순은 공연히 난만 불키고 문을 닫고 말았다. 다시 딴 방에 들어온 남순은
할 수 없이 화로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옆방에서 짓거리는 소리가 모두 한방처럼 울려왔다. 누군지 걔 누굽니까 하고 남순을 물어본 듯 사장에 우리 여사원 중에 한 사람 올시다 하는 소리가 났다. 영감 밑에는 참 여자 사원도 많겠습죠? 라는 질문에는 네, 서너 군데소에 한 12, 3명 되지요. 하니까 이번엔 또 다른 목소리가 역시 남순을 가리키고 하는 말인 듯 매우 총명해 보이는뎁시요 했다. 그러니까 사장의 목소리는 좀 우쭐해지면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가장 총명하지요 하였다. 남순은 혼자 픽 웃었다. 유쾌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불쾌할 것도 아니었다. 남순은 음식이 들어오는 대로 자기의 습관으로 꿇어앉아 성호를 놓고 먹기 시작하였다. 이런 좋은 요리 덜어 잡숴 보셨소? 사장이 손수 와서 넌지시 문을 열고 아른 채 하는 것이었다. 그럼요. 만나게 먹습니다. 하고 남순은 일어서려고 하니까 그는 곧 어서 앉아 잡수시오. 천천히 하면서 물러갔다. 남순은 사장이 벌써 2번이나 천천히 소리를 쓰는 것이 우스웠다. 생각해보면 웃어버리기만 할 게 아니라 좀 귀에 거슬리기도 하는 말이었다. 대체 그렇게 꼭 있어야 할 소리면 왜 자기가 지니고 오지 않았나? 왜 날더러 잊어버린 게지? 근데 내가 가지고 온 서류는 일이 끝난 모양인데 또 무슨 일로?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생각하였다. 날은 벌써 어스름했다. 방 안에 불이라도 켜야 할 시각이었다. 술잔이 돌아간 때문일까? 워낙 막지도 못하거니와 박 사장의 목소리는 점점 둔하고 탁해졌다. 남수는 여자다운 날카로운 예감에서 불안이 솟아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전등불이 들어와서야 옆방의 술상은 끝이 났다. 좀 자셨소? 얼큰에서 나오는 사장이 남순의 방문을 열고 이제 나가자는 듯한 소리였다. 네, 많이 먹었어요. 하면서 남순은 장갑을 집어들며 일어서니까 아니요, 내 손님들을 보내고 대소소에 다녀올 테니까 잠깐 더 앉아 계시오. 하였다. 중국 사람이 올라와서 내려오라는 말을 전한 것은 한 20분 뒤였다. 내려가 보니 자동차가 문 앞에 있었고 뒷자리에서 박 사장이 내다보며 어서 이리로 타시오 하는 것이었다. 모여서 있는 아이들 어른들 그리고 지나가던 순사까지 모두 시선이 남순에게로 쏠렸다. 어딜 가시는데요? 남순은 차에 오르기 전에 먼저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다. 땅 산 데 좀 가 둘러봅시다. 는 하면서도 박 사장은 좀 우물쭈물스러워 보였다. 남순은 여기서 무슨 앙탈을 할 경우는 아니었다. 자동차는 시가를 벗어나자 서남 쪽으로 길을 택하더니 울퉁불퉁한데도 막 속력을 내서 달아났다. 박 사장은 그 우람스러운 몸집과 후끈거리는 술래를 될 수 있는 대로 남순에게 부딪혀주지 않으려 조심은 하는 것 같았지만 워낙 길이 망한 데 가서는 어쩔 수 없는 듯 한 번은 그 투박스러운 손으로 남순의 무릎을 덮쳐 누르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자동차가 들어서는 거리는 온양온천장이었다. 운전수에게 미리 부탁을 한 듯 묻지도 않고 점거하는 데는 신정관 호텔의 현관이었다. 어느 틈에 내다른 하녀들은 자동차가 완전히 정지하기도 전에 남순의 앉은 편 문을 열었다. 다 온 건가요? 땅 산 대로 가자고 하시더니. 남순은 똑바로 눈을 뜨고 사장에게 물었다. 지금 좀 어두워서 어서 내립시다. 남순은 자동차를 내렸다. 치마를 터는데 따라 내린 사장이 여기 좀 들어가서 뭐 좀 정리합시다. 하고 어색하지만 권위를 보이면서 말했다. 우선 남순은 하녀가 인도하는 대로 2층으로 올라가서 사장과 한 방에 들어갔다.
사장은 외투를 벗어 걸더니 그 외투 속에서 무슨 서류를 꺼내가지고 급한 일이나 있는 것처럼 방 한가운데 놓여 있는 책상으로 갔다. 하녀는 그의 육중한 궁둥이가 다다미에 닿기 전에 방석을 가져다 디밀었고 그와 맞은편에 남순이 앉으라는 듯 다른 방석을 갖다 놓았다. 좀 이리 오시오. 남순은 목도리와 장갑만 벗어서 사장과는 반대로 이내 이 방을 나가버릴 사람처럼 드나드는 문 앞에다 놓고 책상 앞으로 나아가 앉았다. 하녀는 어쩔 줄을 몰라 그냥 섰으니까 사장은 익숙하진 못한 발음으로 아도대 요북하라. 나중에 부를 테니까 하면서 나가라는 눈치를 주고 또 매평에 82전씩 17,326평이면 거 좀 종이 쪽에 하고 천연스럽게 남순을 건너다 보았다. 남순은 얼른 종이와 연필을 꺼냈다. 사장은 이미 돈까지 치르고 온 토지 대금을 다시 계산해보고 대서료, 등기비용 따위를 다시 적어두는 것이 그리 큰일처럼 서두른 것이다. 이 일뿐이에요? 뭐 일이야 별게 없지만 이왕 여기까지 왔고 하니까 온천이나 하고 가십시다 그려. 그러고 가면 갈 차가 있나요? 차야 있을 테지요. 그리고 내 좀 사업에 관해서 남순 씨 의견을 듣고 싶은 일도 있었고 또 그런 얘기를 하려면 여기가 조용하기도 할 것 같고 어서 목욕이나 하고 나와 천천히 저녁 먹으면서 우리 하고 사장은 초인종을 눌렀다. 남순은 얼굴만 발그레해서 서 있었다. 미리 어떤 장면을 짐작해가지고 사장의 인격을 비난하는 태도를 가질 수는 없었다. 그래서 하녀가 안내하는 대로 따로따로 독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였고 그리고 나와서는 사장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밥상이 나가고 하녀가 나가고 사장과 남순은 무슨 말이고 나와야 할 때였다. 아래층 어느 방에선지 유행가를 트는 유성기 소리가 흘러왔다. 남순 씨, 네? 우리도 여성 잡지 하나 해보렵니까? 왜요? 남순 씨 소원이라면서. 하면 좋겠지요. 참, 남순 씨는 자기가 독립해서 하나를 해볼 소원이라고. 저 남순 씨, 네? 내가 좀 주제 넘은 말일지 몰라도 용서하고 들으시려우? 무슨 말씀이신데요? 내가 남순 씨의 파트론이 되드릴까요? 하고 사장은 담뱃갑을 집었다. 따로 나가 외면으론 나와 관계를 끊고 혼자 사업을 하세요. 내가 물자는 남몰래 조달해 드릴 테니. 왜 대답이 없어요? 나한테 우정을 좀 허락하시지. 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뭐라고 대답을 해드려야 될지. 뭐 오래 생각하실 것 없지 않습니까? 사업을 실현할 때 대해선 오래 생각할 필요가 있겠지만 내게 우정을 주시고 안 주시는 거야 뭐. 사회에 나서 활동을 하려면 그야말로 소위 예전 말로 신복이랄지 뒤에 동심일체로 서로 비밀리에 상조해 나가는 사람이 필요한 거랍니다. 글쎄요. 글쎄요가 아니지. 지금 사회에서 모모하는 여성들도 저 혼자 그렇게 출세되는 줄 아슈? 그렇게 세상 일을 단순히 하셨다간 실패요. 다 뒤에는 참 동심일체 같은 파트론들이 숨어 있는 거요. 하고 사장은 심지어 누구와 누구라고 이름까지 지적해가며 부부와 같은 비밀이 있다는 것까지 말하였다. 설마 그럴까요? 원. 그래서 남수는 아직 여학생이야. 여학생도 요즘 여학생은 어떻다고요? 우리 같은 40객들의 상대수가 제법 되지. 실상은 우리네 정리가 요새 모모들 신경질보다야.
남순은 귀밑까지 따가웠다. 저 사장님이 절 그렇게 도와주시겠다는 건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도 생각해서 대답 드리겠어요. 근데 몇 시 차가 있나요? 어, 차는 인젠 연락이 없을 거요. 따로 방을 치라고 했으니 천천히 주무시고. 네? 하면서 사장은 떨어진 자기 장갑장이나 줍듯이 목욕 뒤에 복사꽃처럼 피어난 남순의 손 하나를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덥석 집었다. 남순은 질겁을 하며 뿌리치고 물러앉았다. 딴 방이라야 벽도 아니고 얄룽얄룽한 장지를 밀어막은 옆방이었다. 가만히 귀를 밝히면 박 사장의 새근새근하는 숨소리까지 그냥 울려오는 방이었다. 박 사장이 어느 순간에 저 장지를 부스스 밀고 나타날지 그걸 생각하면 자리에 누울 용기가 나지 않았고 눕는다 해도 마음 놓고 눈을 붙일 수가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밤이 깊어갈수록 피곤한 사지엔 어렴풋한 졸림이 마디마디 숨어들었다. 남수는 도저히 앉아서만 밝힐 수 없음을 깨닫고 또 자기가 지금 영혼으로 육신으로 큰 시험에 들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곧 무릎을 꿇고 성호를 놓았고 두 손을 가슴 위에 모으고는 눈앞에 떠오르는 성모의 거룩한 자태를 우러러 성호경을 외웠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을 인하여 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속으로 성신의 권능이 이 밤에 자기를 안호해 주시기를 애원하였다. 그리고도 속옷을 매듭마다 옥매 놓고야 자리 속에 누워버렸다. 잠은 곧 왔고 또 그 잠은 곧 놀라 깨었다. 왜 이러세요? 자리옷바람의 박 사장은 어느덧 남순의 이불 속으로 하반신을 감추었으나 남순은 그와 반대로 나는 듯이 이불 밖으로 뛰어나온 때였다. 저 소리 지를 거예요. 왜 저리 흥분을 할까? 누가 흥분했는데 그러세요? 글쎄, 그럼 내 가면 그만 아니요. 여태 철부지 같으니라고. 박 사장은 남순의 태도가 너무나 강경해서 더 어떻게 회유할 수가 없었다. 무인지경이 아니니 폭력으로 어쩔 수도 없었다. 저 남순 씨, 내가 말이요. 정말로 남순 씨를 사랑해요. 우술만치 떠듬거려 이런 고백을 보였지만 저 방으로 안 가시면 전 소리 지를 거예요. 여기 초인종 누를 겁니다. 하고 정말 남순의 음성이 높아짐을 보자 박 사장은 더 주저하지 않고 곧 자기 방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이런 무례한 침입자로 말미암아 잠을 튕겨버린 남순은 새벽녘까지 꼬박 뜬 눈으로 누워 있었다. 사장의 하반신이 구렁이처럼 서렸던 이불 속에 다시는 발가락 하나 디밀고 싶지 않았지만 흥분이 식어갈수록 음습하는 추위는 그냥 앉아서 밝힐 수가 없었다. 남수는 요를 뒤집어 깔고 이불까지 뒤집어 덮고 눕기는 하였지만 잠은 안심하고 들 수가 없었다. 범인 박 사장도 잠이 올 리가 없었다. 처음엔 그 야수의 정열 같은 흥분을 식힐 길이 없어 괴로웠다. 하지만 어찌어찌 그 흥분을 가라앉힌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우선 남순에게 잃어버린 체면을 회수하며 또는 자기가 아직껏 다뤄온 계집들 중에는 처음 망신해보는 이 방자한 계집을 어떻게 해야 끽소리 못하게 주물러 놓나 하는 제2단적 계획으로 잠을 쉽사리 못 얻었던 것이다. 날이 밝자 박 사장은 불이 나게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깃을 바로잡고 남순의 방에 들어갔다. 그리고 처음부터 곱다란히 사과를 하였다. 그때가 어느 때인데 그저 천안에서 먹은 술 핑계만 대가지고 술 먹으면 개라는 둥 환장을 한다는 둥 지절 떠벌려가지고 그의 남순이가 여전히 자기를 보아준다는 승낙을 받고야 말았다. 그리고 조반 뒤에는 여관 사람을 시켜서 2등 차표를 사서 남순을 먼저 올려보냈다.
남수는 집에 와 생각할수록 불쾌하였다. 사장과는 아무런 눈치도 보이지 않고 여전히 현대공론사에 나오기로 약속은 했지만 다시는 박승권이 눈앞에 띄기가 싫어졌다. 그래서 이틀이나 꼼짝하지 않고 주인집에 있는데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박 사장이 찾아왔다. 왜 편치 않으십니까? 어디가? 아니에요. 아무데도요. 그럼 오늘부터 종전대로 나오세요. 이렇게 박승권이를 짓밟아 버리시렵니까? 나도 그래도 사회에서 그리 득인심은 못했어도 그렇다고 악한 노릇은 하지 않는 놈인데 한번 취중에 실수가 됐기로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첫째 부끄러워요. 누가 거기 오셨던 걸 안답니까? 원참 다 눈치챘죠 뭘. 더구나 그날 전화를 먼저 받은 사람이 완호 씨인데요. 별, 뭐 그 사람들이 귀신인가? 원참.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는 눈치거든. 그건 뭐 염려 없지요. 하고 말끝도 맺지 않고 또 다른 이야기도 없이 한참 앉았다 일어서 가버린 사장은 이날 저녁에 다시 찾아온 것이었다. 내가 남순 씨를 입사시킨 거는 내 사업을 같이 할 사람으로 택한 것이고 그 외 사람들은 그야말로 고용인으로 뽑았던 겁니다. 그건 무슨 뜻으로 말씀이세요? 남순 씨를 위해서 한 사람 해고를 시켰어요. 해고요? 누구요? 그 전화를 먼저 받았다는 사람 말이요. 네? 완호 씨를요? 그 사람이 무슨 죄예요? 그 죄고 죄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말했지만 남순 씨와 그 사람과 지위가 다르니까요. 내일부터라도 남순 씨가 추워도 꺼림칙한 게 없이 사로 나오시라고요. 아니 참. 남순은 사장이 돌아간 뒤에 곧 옷을 갈아입고서 역시 말만 듣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청진동 태양여관에 찾아갔다. 물으니 과연 심완호가 하숙하고 있는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오후에 다시 나가셔선 여태 안 들어오셨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는 것이었다. 할 수 없이 남수는 화신상해로 와서 한참 시간을 보내가지고 9시가 되는 것을 보고 다시 태양여관에 갔다. 아직도 안 들어오셨다는 말에 남수는 울고 싶었다. 귀와 발도 떨어지게 시려웠다. 난 심 선생님과 한 데서 일 보는 사람인데요. 오늘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하지만 사화는 그럼 적어놓고 가시든지 말로 일러놓고 가시든지요 하면서 좀처럼 들어가 기다리란 말을 해주지 않았다. 그렇게 간단치는 않고 어느 방이에요? 하고 묻고 나니까 저기 둘째 방입니다. 그럼 들어가셔서 좀 기다리시죠. 하고 방을 가리켜 주었다. 주인 없는 방은 바닥만 미지근할 뿐 입김이 보이게 싸늘하였다. 그러나 책장 섞건 그림들 섞건 한참은 마음을 붙여 들여다보고 싶게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다. 그런데 책상 위에서 남순의 이름이나 부르는 듯 남순의 눈을 놀래키는 것은 그의 27인자시 화병이었다. 자기가 진고개에 가서 카네이션 2송이와 함께 사다 편집실 책상에 놓아주었던 그 노란 무늬 있는 유리 화병이었다. 남수는 덥석 그것을 집어다 뺨에 대보았다. 칼날처럼 매는 듯 차가운 감촉이었다. 남수는 왜 그런지 눈물이 났다. 그리고 심완호란 단순하고 그래서 순정적이고 또 차분차분한 믿음성스러운 남자거니 하는 생각도 새삼스럽게 돋아워졌다. 그래서 또 차분차분과는 늘 반대로 나서는 방협을 머릿속에서 끌어내가지고 심완호와 비교해도 보았다. 방협은 남순에게 있어 최초의 남성이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자기를 속인 사나이였다. 기혼자면서 미혼자라 속였다. 그러나 속았기 때문인지 처음엔 지극하게 방협을 사랑했다.
그러나 딱한 것이 방협은 아무런 형식으로라도 귀정을 지어주지 않았다. 그러다가도 또 다른 남자와 혼담만 일어나면 그는 어디서 알았는지 왕벌처럼 들이덤벼서 저쪽 남자를 그에 물리치곤 하였다. 그럴 때마다 이번에는 무슨 결말을 지으려나 보다 하고 보면 방협은 또 네가 누구냐는 태도로 만나려야 만날 길이 없이 어느 구석으로 사라지고 마는 것이었다. 그래서 남수는 괄시할 수 없는 옛날의 아름다운 추억에서 때로는 방협을 생각도 하였고, 또 그가 문득 나타나 어떤 사나이와 대립을 할 경우에는 새 남자에게보다는 방협에게 호의를 보였을 뿐이다. 하지만 그와 결혼 생활이 가능하리라는 건 단념한 지가 이미 오랜 것이었다. 다만 매사에 질서가 있고 정돈 있게 나가는 남자를 발견할 때면 대조 본능이랄까? 그와 반대되는 방협의 기억이 저도 모르게 솟고나는 것이었다. 완호가 돌아온 것은 거의 10시나 되어서였다. 어두운 툇마루 아래 놓인 남순의 구두를 미처 보지 못한 듯이 문을 연 완호는 아연하여 잠깐 부동의 자세로 남순을 보았다. 저 어떻게 이런 데를 다 오시고. 방에 들어선 완호가 모자와 외투를 벗어걸며 말했다. 남순은 고개를 소곳하고 완호가 앉기를 기다렸다. 거긴 찬 데인데 이리 앉지 않으시고요. 괜찮습니다. 안 계신데 막 들어왔어요. 뭐 그런 거야 상관이 있습니까? 안마루에서 열시 치는 소리가 났다. 그 시계 소리는 완호의 입을 대신해서 무슨 말이든 얼른 해보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지만 남수는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될지 앞이 캄캄하였다. 저 기다리신 지 오래됐나요? 아니에요. 그간 회사에도 안 나오시고 어디 편찮으셨나요? 아니요. 그럼요. 저 오늘 심 선생님 그만두셨다면서요? 네. 뭐 그거야 아시면서 물어보실 것이 있나요? 어디 그만두었습니까? 쫓겨나왔죠. 하고 완호는 원망스러운 눈초리를 빛내며 다시 일어서더니 외투에서 담뱃갑을 집어냈다. 남수는 가슴이 선뜻 찔렸다. 심 선생님, 그건 저를. 완호는 잠자코 담배에 불을 붙였다. 저 선생님. 하지만 완호는 그저 대답하지 않았다. 남수는 발끈하여 장갑과 목도리를 들고 일어섰다. 그러는 걸 보고서야 완호도 어느 결에 담배를 놓고 일어섰고 미닫이 앞을 막았다. 비키세요. 하고 쳐다보는 남순의 눈. 거기는 진작부터 머금어진 듯 눈물이 굵은 방울로 맺혀 떨어지려 하였다. 저 앉으세요. 네? 갈 겁니다. 저 내가 잘못했어요. 남순 씨. 남순은 다시 앉았다. 그리고 다소 마음이 진정되도록 울었다. 울고 싶은 마음은 차라리 며칠 전부터 완호에게 있었지만 완호는 남순을 만나니까 도리어 반동적으로 울음이 나오지도 않았고, 또 생각하면 이미 사장과 부동이 되어 자기를 면직까지 당하게 하는 계집이라 믿으니까 고운만치 얄미웠고 얄미움만치 그녀에게 슬픔을 보이기가 싫었다. 그러나 자기 방에서 남순을 발견한 것은 결코 불쾌한 일이 아니오. 또 그가 자기 방에서 돌연 사라지려 할 때 결코 쉽게 견디지 못할 적막이 음습하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뛰어 일어서서 문을 막았고 곧 내가 잘못했습니다까지 하게 된 것이었다. 저 남순 씨, 저도 남순 씨를 오해하고 싶지 않아요. 박 사장이 고약한 것이죠. 참 나쁜 녀석이에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나보다도 박 사장과 더 정면으로 나서서 싸울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나도 그런 위선자를 위해선 이척보척으로 싸워볼 작정이에요. 그건 누군가요? 정면으로 나선다니는? 폴리나 씨가 그가 누굴지 모르시겠어요? 네?
폴이나인 줄은 어떻게 아세요? 하고 젖었던 남순의 눈이 한층 빛난다. 방엽한테 들었어요. 방엽군과는 중학 동창이지요. 어쩜 심 선생님은 단순하신 줄 알았는데요. 네? 그런 걸 어쩌면 인제야 말씀을 하세요. 인제야가 아니죠. 내가 오래간만에 방군을 만난 거나 또 방군한테서 폴이나 씨 얘기를 들은 건 바로 최 선생이 그 전화 받으시고요. 사장 심부름 간다고 나가시던 날 바로 그날 저녁이니까요. 그러니 어디 이런 말씀을 드리려야 드릴 기회가 있었나요? 제 말 별거 다 들으셨겠군요. 아니요, 뭐요? 대강 자기하고 알아온 걸 얘기하면서 박 사장이 폴이나 씨한텐 냉정하지 않을 거니까 단단히 한번 결전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목숨이라도 바칠 것처럼 덤비더군요. 네, 참. 하고 남수는 양미간이 붉어졌다. 아무튼 방구는 여간 열렬하지 않게 폴이나 씨를 사랑하더군요. 그렇게 보이나요? 네, 저 과거에도 폴이나 씨를 위해서 여러 번 싸워왔다고 하던데요. 그럼 그런 남자가 무서우세요? 만일 말이에요. 그런 분과 삼각관계가 된다면 심 선생님은 승리하실 자신이나 용기가 없으십니까? 하고 남수는 차가운 눈으로 완호의 눈을 건너다 보았다. 없긴 왜요. 단지 뭔데요? 친구 간엔 의리라는 것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 사람은 반은 미친 사람인데요, 뭘. 왜요? 하지만 남수는 더 말하지 않았다. 한 15분 동안이나 침묵을 보내고 새 기분으로 남수는 자기가 하려고 찾아온 말을 시작하였다. 그날 천안에 가서 본 일, 온양 가서 당한 일, 서울 와서 사장이 2번 찾아왔던 것. 처음 찾아와선 그 사람들이 아는 눈치거든 그건 염려 없지 하고 가더니 아까 초저녁에 2번째 찾아와선 한 사람 해고를 시켰습니다 하고 가던 것. 그래서 면직된 걸 알았고 달려와 보니 짜장 편집실에 있던 물건이 모두 저렇게 와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러고는 저 노래 그만두려고 작정한 거지만 괜히 저 때문에 심 선생님만 여간 참 미안하지 않아요 하고 얼굴을 숙였다. 뭐려 잘된 셈이죠. 저도 들어가선 이내 후회했거든요. 그자가 하는 꼴을 보니까 잡지가 뭡니까? 문화사업이 뭐고 자기 광고술이에요 모두. 다른 노동을 해먹지 그런 작자 수족이 됩니까? 저도 곧 나오려고 했으니까 창간호를 내놓기 전에 나온 것만 다행이지요. 그래도 전 심 선생님께 죄가 아니고 뭐예요? 하고 남수는 다시 울듯이 가벼운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참나 그게 그래 옳은 말이에요? 하고 화제를 다른 데로 돌렸다. 뭐가요? 여자는 의뢰 어떤 유력한 남자한테다 모든 비밀을 바쳐야 그 대가로 출세할 수 있다나요? 저도 처음 듣습니다. 그렇지만 글쎄 소위 사회 유력자란 게 역시 요즘은 경제적으로 유력해야 유력자고요. 게다가 대개는 그 인격이란 거나 문화사업에 대한 태도가 박승권이 따위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지 폴이나 씨는 안 넘어갔지만 10중 8구는 그런 수단에 넘어가거든요. 그런 자가 그걸 진리로 믿는 것도 일리가 있겠죠. 아니, 그럼 그렇게 구구하고 천덕스럽게 출세는 해서 뭐래요? 그건 매음이 아니고 뭐예요? 매음으로 출세를 하다니. 원별 참. 난 정말 낭망했어요. 미약하지만 뭘 좀 진정으로 해보고 싶어도 모두 남의 약점을 노리고 저희 야심부터 채우려고들 드니 사회가 대뜸 싫어지고 말았어요. 완호는 뭐라고 남순을 위로해야 좋을지 또 자기부터 사회의 한 분자인 남자로서 뭐라 변명을 해야 옳을지 몰랐다. 사실 완호 자신부터도 남순을 어떻게 대해왔는가 반성을 해보면
스스로 낯을 붉히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같은 남자 사원들끼리처럼 필요한 데선 도와주고 필요한 데선 또 서로 냉정히 비판하면서 뚜렷한 개성과 개성, 인격과 인격의 대립으로 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공연한 호의와 과도한 친밀을 꾀해서 애욕의 대상으로만 평가하고 기대한 것은 박 사장과 정도의 강약은 있을지언정 여성에 대한 태도만은 같은 것이 아닐 수가 없었다. 저 남순 씨,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 역시 남순 씨께 죄인입니다. 왜요?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저 역시 박 사장처럼 적극적이 아니었을 뿐이지 뭐 이건 진정한 고백입니다. 저 역시 남순 씨한텐 애욕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반드시 애욕이 죄악일까요? 남순 씨 같은 사람이 사회 나와서 발전하지 못하고 이내 피해 들어가야 되도록 그렇게 고약한 질병일까요? 전 심 선생님을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건 지나치게 탓하시는 겁니다. 전 심 선생님의 무슨 말씀이나 행동에서 눈꽃만치라도 불쾌한 걸 느낀 일이 없거든요. 정말 외려 심 선생님 같은 분만 있는 사회라면 전 반대로 사회에서 활동할 용기를 더 얻고 나가겠어요. 괜히 심 선생님 과민이세요, 그건. 여기까지 말하는데 또 안마루에서 시계 소리가 났다. 벌써 11시네요. 저 그만 갈게요. 저도 인젠 룸펜이에요. 또 와서 뵐게요. 하고 남수는 일어섰다. 완호도 더 붙들 수가 없었다. 골목 밖까지 따라 나가서 그녀가 안 보일 때까지 섰다가 들어왔다. 이튿날 완호는 아침부터 남순에게 찾아가고 싶은 것을 밤까지 참았다. 또 와 뵙죠 한 그녀를 이내 찾아가기보다는 그녀가 오는 것을 하루쯤은 기다려보는 것이 체면을 뜻해서 밤까지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기다려보았지만 남수는 오지 않았다. 그 다음 날은 조반을 먹고 이내 나섰다. 그러나 나서고 보니 너무 이른 때라 찾아가는 것도 좀 체면이 아닐 것 같아서 진고개로 가서 책방을 한 바퀴 돌아서야 갔다. 그랬더니 마침 이날이 일요일이라 남수는 아니 포리나는 성당에 미사 참여하러 가고 집에는 있지 않았다. 혹시 오후에는 성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러주지는 않을까 하고 완호는 곧 집으로 돌아왔지만 남수는 나타나지 않고 방여비가 들어섰던 것이다. 그는 어제 저녁에 남수를 만났다 하였다. 그래서 모든 것을 들었노라 먼저 말하며 남순을 찾았다고 해서 그냥 있을 게 아니라 박승권 따위 추물은 자에게 들어서는 역불급이지만 문화 전선상에 있어선 온전히 축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였다. 어떻게? 내가 자금은 댈게. 하자는 대로만 하세 그려. 이들은 이날로 그 박승권의 현대 공론사가 들어있는 탑동 빌딩을 찾아가서 바로 2층에 있는 현대 공론사 옆에 방을 꼭 현대 공론사만큼 얻었다. 그리고 곧 잡지 이름을 필봉이라 하였고 필봉사라는 간판을 현대 공론사보다 더 크고 권위 있어 보이게 우선 당일로 써다 붙였다. 그리고 완호는 복도에서 박승권을 만났으되 결코 인사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담배를 피워 물고도 결코 얼굴을 돌리거나 담배를 입에서 뽑거나 하지 않았다. 너는 너요, 나는 나다. 피장파장이니 누가 넘어지고 누가 서서 뻗디디나 한번 해보자 하는 투로 박승권의 눈을 마주 쏘았다. 그리고 더구나 내일부터 최남순이가 우리 필봉사 기자로 드나드는 걸 내 눈깔로 본다면 내 죄가 있으니까 내 가슴이 좀 뜨끔하리라 하는 쾌감에 사무쳐서 약간 우울해 내려가는 박승권의 우람스러운 목덜미를 내리깔아 보았다. 이들의 필봉사 계획은 착착 진행되었다. 이튿날부터 대뜸 최남순이가 여기자로 들어섰고 급사도 뽑았고
책상과 걸상만 서들이고는 곧 편집 회의부터 열었다. 그리고 40여 개 제목을 예정하였는데 그 속에는 문화사업의 의의, 가면지사를 타도함, 사회 여성과 파트론, 또 부정매약을 철저히 취조하라 등은 직접 박승권의 인격과 이익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제목이었다. 남순과 완호는 안에서 쓸 것을 맡고 문필가들과 상종이 많은 방협은 바깥 원고를 맡기러 동분서주해서 완호가 나오기 때문에 창간호의 발행이 다시 한 달은 더디게 되고만 현대 공론보다 필봉 창간호를 도리어 하루라도 먼저 낼 작정이었다. 그리고 겉으로는 박승권의 주목을 피하려 오후 4시만 되면 이들도 다 퇴근하는 형식을 보였지만 사실은 태양여관으로 가서 밤 10시 11시까지 일을 몰아붙여 필봉 창간호는 필봉사의 간판이 붙은 지 20일도 못 돼서 시장에 나타났다. 몇 달 전부터 광고만 내온 현대 공로는 그제야 새 편집자가 들어서 가지고 완호가 시작하다만 교정을 그거나마 인쇄소의 재촉에 못 이겨 겨우 재교정이 시작되는 때였다. 이것만으로도 박 사장의 눈엔 필봉사를 노리는 핏빛과 불같은 뜨거움이 어른거리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더구나 교환이라는 도장을 찍어 건네보낸 필봉 창간호의 내용이란 자기와 같은 재벌을 가진 명사는 계획적으로 비행을 들쑤셔낼 태도인 것이 일견에 느껴졌고 내용을 내려 읽으니 예감하였던 이상으로 자기에 대한 인신 공격이 있는지라 박 사장은 입에 거품이 부걱부걱 분이 치밀었다. 책을 든 채 옆방으로 달려왔다. 그 코끼리발 같은 우람한 주먹으로 필봉사 문을 두드렸다. 네, 들어오세요. 하는 목소리는 하필 채남순의 것이었다. 그러나 박승권은 손으로 열었다기보다 발로 차듯하고 들어섰다. 방협과 급사는 없었고 남순과 완호만이 맞춰다 보았다. 고약한 놈들 같으니 박승권은 호통을 내렸다. 이게 무슨 난폭한 말씀입니까? 신사 박승권 씨가. 완호는 맞받았다. 버르쟁머리 없이 이놈들 며칠이나 껐덕거리나 봐라. 네. 하더니 박 사장은 하필 주간장인 방협은 잊지 않고 남순과 완호뿐인데 어색해서 곧 물러나왔다. 다시 자기 사무실로 가서 모자와 외투를 들고는 곧 자가용이다시피 자기의 신복으로 있는 어떤 변호사에게로 달려갔다. 이놈들을 그냥 둘 수가 없는데. 글쎄 영감, 제가 오늘 저녁에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승권은 불이 나게 다시 변호사를 방문하였다. 읽어봤어? 네. 근데 모두 가명으로 해놔서 추측은 꼭 누구나 영감으로 알게 됐으면서도 이게 아니 그럼 명예훼손이 안 된단 말이야? 글쎄요. 추측만 가지고는 내라고 나설 수는 없으니까요. 교묘하게 고소 성립이 안 되도록 썼는데요. 이 쥐새끼 같은 놈들. 저 영감도 더구나 같은 언론 잡지를 경영하시면서 더구나 체면상 고소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승권은 애꿎은 해태 담배만 서너 개를 거푸 태우다가 물러오고 말았다. 그러나 고소도 할 수 없는 경우에선 그의 복수욕은 더욱 불붙었다. 박승권은 우선 전수를 달리해서 자기네 잡지값을 예정보다 10전을 떨구었다. 그래서 같은 국판의 같은 페이지로 정가 20전을 매겼고 또 신문 광고를 내되 꼭 필봉 광고가 나는 페이지를 쫓아다니면서 그보다 서너 배나 되게 큰 광고를 내서 우선 대금과 광고 전선에서 필봉을 여지없이 압도하였다. 이렇게 금력으로 대항하는 데는 방협도 어쩔 수가 없었다. 더구나 방협은 다음 호부터 우선 미천이 딸렸다. 한 달에 150원씩 1년만 대주면 그 다음부터는 유지뿐 아니라
이익을 남기겠다는 장담으로, 그것도 1년 동안이나 싸워서 겨우 아버지의 승낙을 받은 것인데, 2달치 300원을 미리 타다가 창간호만을 위해서 다 써버린 것이었다. 그러나 우선 박승권을 골리는 수단으로 다음 호부터는 체제와 내용은 똑같되 정가 30전은 대뜸 3분의 2를 떨궈서 단 10전으로 한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이 소문을 들은 박승권은 곧 상업흥신소에 의탁해서 방협의 집 재산을 조사하게 했고, 그 재산이 6, 7만 원 정도란 답을 듣고는 필봉사에도 상당한 지구전의 실력이 있는 걸로 추측되었다. 그리고 자기의 전술이란 돈을 쓰는 것밖에 없는데 자기네 책값이 필봉보다 배나 비싸게 된다는 것은 곤란한 일이었다. 그래서 심술대로 하자면 현대공로는 10전보다 다시 반이나 싸게 5전으로라도 해보고 싶었지만은 단 몇 전이란 것은 책값으로 너무 권위를 떨어뜨릴 염려가 있어서 자기네도 같은 10전으로만 떨구고 그 대신 페이지를 늘려볼 심사를 세웠다. 그러고 보니까 이왕 정가를 떨굴 바엔 필봉에 뒤질 바 아니라 하고 급히 서둘러 일부러 다음 호부터는 정가를 10전으로 떨굴 뿐 아니라 페이지도 단연 30페이지 이상을 중수한다. 이로써 만천하 독자에게 봉사한다. 이런 광고를 내버렸다. 이 현대공론사의 공고에 누구보다도 손뼉을 치고 반긴 것은 바로 필봉사 사람들이었다. 필봉이 제2호부터 단 10전으로 떨군다는 건 물론 현대공론의 정가를 폭락시키기 위한 거짓 선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비유는 필봉사에 먼저 찾아오고 말았다. 완호의 속을 모르는 방협은 회사 안에서도 남순을 자기 애인이었던 여자로, 또 박승권에게서 탈환한 현재 애인으로 다루기를 조금도 꺼릴 줄을 몰랐다. 반말을 하는 것, 웬만한 것은 은근히 눈짓으로 의사를 표하는 것, 점심을 시켜다 먹고도 남순의 것까지 흔히 자기가 맡아 계산하였고, 어떤 때는 반대로 내 것까지 좀 내우 하고 남순에게 물리는 것, 모든 것에 완호만 따로 두드러지는 것이 마치 그들의 가정에 손님으로 온 사람 같았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괴로운 것은 완호의 마음뿐은 아니었다. 남순도 괴로웠을 것이요. 또 괴로워하는 눈치를 확실히 완호에게 보였다. 제2호인 3월호의 원고가 거의 끝나는 날 아침이었다. 살배 도미네 하고 이날도 남순이가 둘째로 들어섰다. 에멘. 완호가 받았다. 이들은 남순이가 자기네 교회식으로 라틴말 인사하는 버릇을 내서 아침마다 먼저 보는 사람이 살베 도미네 하면 아멘 혹은 에멘 하고 받는 것이 이 필봉사의 인사투가 되어버린 것이다. 전 이 집이 싫어졌어요. 곧 다시 나가려는 사람처럼 핸드백을 낀 채 완호의 옆으로 와서 남순이가 하는 말이었다. 왜요?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웃집 박 사장하고 마주칠 때면 무슨 죄나 진 것처럼 가슴이 다 떨려요. 그 사람 보고 인사도 않는 게 죄 같아요.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인사를 하시면 되지요. 안 하다가 어떻게 해요. 또 생각하면 더러운 녀석인데. 그래서 이 집이 싫어지셨어요? 이 방도 싫어졌어요. 전 두 분은 열심히 일만 하셔도 전 일에만 쏠려지지 않아요. 완호는 물끄러미 남순의 눈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곧 젖을 듯이 슬퍼 보였다. 전 어디로 멀리 가보고 싶어요. 요새는요. 어떤 데로요? 왜 그렇게 센티해지셨어요? 저는 사람이지 돼지가 아니니까요. 하고 남순은 웃음 반 한숨 반 같은 것을 날렸다. 그러자 복도에서 방여비 같은 걸음소리가 울려왔다. 저 아무 말도 마세요. 네? 방여비가 들어서기 전에 날쌔게 자기 자리로 뛰어가는 남순의 말이었다. 그 뒤
한 사흘 지나서였다. 원고를 인수에 붙이던 날 방엽은 돈 얘기를 하러 자기 아버지에게로 내려갔는데 아침에 바로 인쇄소로 오마한 남순이가 오지 않았다. 회사로 자꾸 전화를 걸어보니까 오후가 되도록 사회도 나오지 않았다. 완호는 공연이 기다려지고 공연이 궁금해져서 그녀의 주인집으로 찾아갔다. 집에도 그녀는 있지 않았고 주인의 말이 한 이틀 가까운 시골 좀 다녀오신다고 아침에 나가셨습니다 하는 것이었다. 완호는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자기와 단둘이 되는 것을 시기하여 방여비가 데리고 간 것으로밖에는 추측할 수가 없었다. 남순에게서 어디로고 멀리 가고 싶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공교롭게 방엽과 한날 떠난다는 것이 완호의 의심은 방엽에게만 쏠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완호는 그 길로는 인쇄소에도 가지 않았다. 찻집 많은 장곡천정으로 가서 울고 싶은 마음을 쓴 커피와 담배와 유성기 소리에 마비시키며 돌아다녔다. 그러나 완호는 다시 한번 냉정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튿날 저녁 방엽에게서 엽서를 받았는데 내려와 보니 아버님이 숙한이신 풍증이 도져서 대단하신 모양이요. 온 일이 당분간은 여의치 못할 것 같으니까 남순 씨와 상의해서 좋도록 힘써 주시오 하는 사연이었다. 그리고 끝에다가 이 편지를 남순 씨에게도 보여주라고 쓴 것이었다. 그럼 남순은 어딜 갔을까? 완호는 곧 그 길로 다시 낙원동에 달려갔다. 그러나 남순은 그저 주인집에 돌아와 있지 않았다. 남순은 3월호가 다 인쇄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고 방여백에서도 다시는 소식도 돈도 오지 않았다. 완호는 인쇄소와 외상 교섭을 하다못해 책을 박아놓고도 시장으로 끌어내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런 소식이 어떻게인지 당일로 이웃방의 사장 박승권의 귀에 번개같이 들어갔고 와신 상담격이던 박승권은 이제 웬 천재일기냐 하고 나서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박승권은 무엇보다도 방여비가 애초에 겨우 한 달치 방세만 내고 자기네 이웃방을 얻은 것을 알았다. 그래서 곧 빌딩의 관리자를 만나고 벌써 외상으로 반달이나 들어있는 필봉사방을 석 달치나 선금을 내고 자기네가 모두 차지해버리는데 성공하였다. 이 방 내놓으시오. 뭐요? 완호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박승권은 빌딩 사무원보다 더 먼저 와서 한번 뻐겨보는 것이었다. 우리 현대공론사 창고로 여길 얻었어. 어서 내놓으란 말이야. 완호는 곧 빌딩 사무실로 올라가 보았다. 박승권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완호는 곧 방엽에게 전보를 쳤지만 답장이 없었다. 편지도 써붙였지만 편지 답도 오지 않았다. 방을 내놓고 나가라는 그 뱉어버리는 가래침처럼 아니 꼽게 한이 없는 박승권의 투덜대는 소리는 시각을 견디기가 어려웠다. 더구나 남순의 실종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허공했던 완호는 더 뻗대볼 배심이 없이 사흘 만에 구루마를 얻어서 약간의 필봉사 세간을 태양여관으로 날라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 며칠 뒤 방여백에서 답장이 왔지만 속 시원한 내용은 아니었다. 자기 아버지의 병환이 조금도 차도가 없다는 것, 당분간은 도리가 없으니 깨끗이 박 버크셔에게 참패당한 채 침묵하고 있으라는 것, 남수는 시골이라면 아마 황해도 자기 엄마에게 갔을 것이 틀리지 않으리라는 것, 이런 내용들이었다. 그 뒤에는 20일이 넘도록 다시는 편지도 오지 않았다. 남수는 남순이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날마다 저녁이면 남순의 주인집을 한 차례씩 다녀왔다. 그러다가 너무도 그것도 헛걸음만 되는데 지쳐서 이제는 사흘에 한 번씩 가다가 그것도 이번엔 껑충 뛰어서 한 일주일 만에 찾아간 날 저녁이었다.
원 참 딱하기도 해라. 벌써 주인의 말이 불길스러웠다. 왜요? 그저껜뎁시오. 시골 갔다 왔다면서 들어와서는 이번엔 아주 먼 시골로 가게 됐다고 하면서 그날 밤으로 떠나버렸는뎁시오. 하는 것이었다. 내가 여러 번 왔었다고 그렇게 전하셨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래요? 하고 수치스러운 것을 참고 물었다. 뭐 별로 모래진 않았어요. 완호는 이날 저녁처럼 불야성의 서울 거리를 어둡게 걸어본 적은 없었다. 벌써 라일락 나무는 가지마다 눈마다 버들가지만큼씩 꽃망울이 부르터 올랐다. 완호는 이날 아침에도 종현성당 마당에 올라가 이슬 머금은 라일락의 꽃망울을 한참이나 서서 들여다보았다. 봄. 그에게 더 다른 생각이 일어날 새 없이 면류관처럼 아침 햇살을 이마에 인 성당 첨탑에서 아침 안젤루스 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완호는 이날도 남보다 가장 황급히 층계를 뛰어 올라간 것이다. 제일 먼저 제일 앞자리로 나아가야 남순, 아니 포리나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포리나는 아직 수련시대였다. 아직 수녀의 제복을 입지 못하였고 그냥 검은 저고리 검은 긴 치마에 흑호접과 같은 검은 수건을 쓰고 제대를 향하고 제일 앞줄에 나와 앉는 것이었다. 다른 수녀들도 모두 그랬거니와 포리나도 오직 엄숙의 황홀경인 제대를 향하여만 얼굴을 들고 얼굴을 숙이고 할 뿐 조금도 한눈을 팔거나 고개를 돌리는 일이 없었다. 한 번, 꼭 한 번 성당 안으로 들어서는 길에서 마주치는 곳에 완호가 서 있었지만 무심코 눈을 들었다가 한 번 시선이 부딪혔을 뿐. 그러나 그 시선은 섬광과 같이 보이던 그 순간에 사라진 것이요. 결코 안색을 붉히거나 다시 고개를 돌리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완호는 어떤 독실한 신자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매일 아침 6시 미사마다 참여하는 것이었다. 이날 아침도 미사가 끝난 뒤 그림자의 무리처럼 수녀들의 고요한 걸음이 다 사라진 뒤에 다감한 서정 시인의 눈으로 성당마당을 나설 때였다. 누가 어깨를 툭 치며 살베 도미네 하였다. 완호는 휙 돌아다 보았지만 입과 눈을 딱 벌렸을 뿐 에멘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방협이었다. 웬일인가? 자넨 웬일인가? 같은 말이 오고 갔으되 묻는 말뜻은 서로 달랐다. 난 밤차로 왔네. 지금 태양여관으로 가서 자네가 아침마다 이리로 온단 말을 듣고. 아니 웬일이야? 자네 상제가 됐네 그려? 그렇게 됐네. 나도 인젠 고애자야. 그리고 할 말이 많아. 내 그간 침묵한 건 계획적이었고. 계획적이라니? 근데 언제 돌아가셨어? 차츰 얘기함세. 우선 계획적이란 건 자네 좀 단번에 놀래주고 싶었던 건데 좀 놀래보려나? 완호는 남순과 관련된 생각만으로 얼굴이 달아올랐다. 우리가 이번엔 탑동 빌딩 주인이야. 우리가 현대공론을 길거리로 내몰 차례라고. 이래도 안 놀랄 텐가? 뭐? 정말이야? 탑동 빌딩 소유자가 우리 쪽 사람이란 걸 내가 발견을 했고 그자가 지금 금광에 눈이 뻘개서 돈이 궁한판인 걸 내가 발견을 했지. 자, 하면서 포켓에서 무슨 서류 조각을 꺼냈다. 자, 3천원 없는 5만원의 귀정을 져가지고 이렇게 계약금 일금 5천원을 지불을 한 거야. 뭐? 그럼 그 나머진? 우리 집 토지를 집에서 먹을 것만 남겨놓고는 큰 덩어리 서너 자리가 처리되었기로 그게 먼저 계약이 된 거야. 그런 건 안심을 하고 빌딩 수입으로 필봉을 좀 거들어 해보세. 이놈 이 바크셔가 인젠 꼼짝할 수 없이
내몰릴 판이었다. 요전엔 그자가 막 나가라고 호통을 쳤다며 이번엔 자네가 좀 호령을 하게. 아니, 정말인가? 모두 어째라니? 꿈 같은가? 자네가 여기로 포리나를 보러 오는 거 그거야말로 꿈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하면서 방엽은 성당의 첨탑을 한번 쳐다보았다. 방군, 그럼 자넨 여기 남순 씨가 와 있는 걸 알고 있었나? 그야 자네보단 내가 아마 시골서라도 먼저 알았을 걸세. 저희 엄마 되는 사람이 와서 넣고 간 걸 알았으니까. 그런 걸 다 알면서 왜 가만히 있었어? 그럼 어떡하나? 여긴 내가 대적할 때가 못 돼. 또 포리나를 위해선 지극히 안전지대일 걸세. 여긴 금렵구야, 금렵구. 이 사람 참. 금렵구라니? 층계를 앞서 내려오기 시작하던 완호는 잠깐 멈칫하며 방엽을 돌아보았다. 금렵구 모르나? 총을 못 쏘는 데일세. 아무리 고운새가 날아들어도 보기만 할 뿐이지 쏘지는 못하는 데가 금렵구야. 근데 안 놀랄 수는 없는 일이야. 뭐가? 자네도 포리나를 사랑했다는 사실 말이야. 아닌 게 아니라 샬리 아핀의 엘레지라도 듣고 싶은 아침이로구만. 이보게, 왜 그러나? 여보게, 나와 여기서 맹세하세. 우리 층계가 끝나자 방엽이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뭘? 자네나 나나 그 대없는 애상에서 자유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포리나를 서로 단념하기로 말이야. 그리고 필봉을 위해서 또 박버크셔 따위의 해충 구제를 위해서. 완호는 성당 쪽으로 섰던 얼굴을 돌려서 자동차 소리, 전차 소리, 모든 사람과 기계 소리가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아침의 서울을 내려다 보았다. 그리고 벌써부터 들고 있던 방엽의 손을 놀라는 듯이 힘껏 마주 잡았다. 이태준 작가의 중편 소설 애욕의 금엽구였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셨습니까? 이 작품과 관련해서 이효석 작가의 중편 소설 거리의 목가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을 꼭 비교해서 들어보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이효석 작가의 거리의 목가. 이미 저희 채널에 올라가 있으니까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검색이 불편하신 분들은 본 동영상 설명란에 들어오시면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손쉽게 작품 만나보실 수 있겠죠. 저희 채널에 여러 작가의 작품들이 이미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 들어오시면 각 작가별로 작품들을 모아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둘러보시고 아직도 듣지 않으신 작품들이 있다면 꼭 감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함께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